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사태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대량 인명살상이라는 최악의 청각으로 치달았습니다. 시리아 반군과 인권단체 등은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을 화학무기로 공격해 수백 명이 숨졌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은 물론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했습니다만 현지 활동가들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요, 화학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런 비극의 저간을 짚어보기 위해서 한겨레 20일 중동전문위원을 지낸 중동문제 전문가 김동문 목사님을 이 아침에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목사님, 청취자들을 위해서요, 시리아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짧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요. 네. 일단은 중동에 있는 맹주 중에 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 속에서도 4대 강국을 이뤘던 나라고요. 그리고 한국하고는 외교 관계가 맺고 있지 않은 6개국 중에 하나로서 네. 경제적인 관계는 2011년 지금 시리아의 그 내분 상태가 전개되기 전까지는 한국이 그 시리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수입국 중에 하나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군하고 반군이 서로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님이 파악한 정보로는요, 누구 소행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단정 짓기가 좀 곤란한 그 지점은요, 하나는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외세가 이번 그 시리아 내전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그 시리아에서의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세 개입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면 속에서 정부군 쪽에서 이건 무모하게 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 시리아 반군들 안에서의 도덕성의 문제들이 또 종종 제기됐었고, 그리고 그 시리아 반군 쪽에서도 종종 때때로 그 살상 무기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좀 됐던 부분 속에서는 이번 그 사건 자체를 단정적으로 어느 쪽에서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몰아붙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있어서는 약점이 될 만한 충분한 그 사연들이 되는데, 그런 면 속에서는 이번 1,300명 정도가 피살을 당한 이번 사건 자체를 어느 쪽의 소행으로만 단독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누군가 하기는 했을 건데요. 일단 둘 다 했을 리는 없고. 근데 뭐 방금 말씀대로 대부분은 시리아 정부군이 발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화학무기를 쏘면은 당장 지금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폭격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뻔히 아는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쐈다, 이렇게 하기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던 러시아와 중국,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개입을 아주 반대해 왔고요. 미국과 유럽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의 군사 개입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근데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시리아 대통령의 호언장담, 그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그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서방 쪽에서 개입했던 아랍의 그 봄 상황 속에서 실제 성공적으로 일이 마무리된 적이 없다는 부분들이, 실은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개입해 들어갔던 명분과 그 실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그 뒷심이 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 시리아 이제 아사드 정권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집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멘이나 또 이번 사건으로부터 좀 거리가 있었던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 실상은 그 전쟁이 종결되는 과정 속에 보면은 미국에 빠지고 말았고, 그리고 미국으로는 상당히 큰 딜레마에 빠졌던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개입하고 그 전쟁을 주도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해봤자 니들 결국은 수렁에 빠질 건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을 하겠느냐, 그렇게 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일단 공습부터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예, 그렇습니다. 예. 서방의 그런 군사적 개입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전쟁의 명분이 세계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지 모르지만은 네. 실제적인 면 속에서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면이고요. 그리고 네. 그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인 부분이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는 반군 쪽에서든 정부군 쪽에서든 상호 그 문제성들이 많은 부분 속에서 네. 정부군을 대항으로 싸우는 반군 쪽에 서서 이번 사건을 풀어간다는 것 자체도 외세의 어떤 특정 국가의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문제 제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네. 다른 거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 쪽에 반대하고 있는 네. 러시아의 중국 입장에서 갖고 있는 시각도 상반되고 있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의 어떤 여론들 자체가 지금 시리아 사건 자체, 시리아의 어떤 내정 간섭 또는 시리아 그 내전에 직접 군사적인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명분을 확실히 주기에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 명분 중에 하나를 구축할 수 있다면은 이번에 대량 살상 무기를 썼다는 것을 통해서 네. 이 시리아 정부 자체를 그냥 뒀다가는 인근 지역에까지 위협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을 세울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시리아가 말이죠. 예. 이 정부군이 러시아와 중국에 가깝다. 이게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면은 뭐 쉽사리 이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은데요. 그런 부분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중동 지역에서는 큰 대립각 하나가 이스라엘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친이스라엘이나 반이스라엘이나 이런 차이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해왔던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반이스라엘의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특별히 예멘이나 시리아나 이라크나 네. 이런 국가들은 전통적인 반이스라엘 국가였고요. 네. 동시에 반미적 성향을 띠게 됐을 때 세계 무대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지위를 지지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막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는 중동 지역에서 큰 힘을 떨쳤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면 속에서 맹방으로서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시리아가 여전히 미국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은 그 거대한 그 어떤 반미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처럼 지금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는 러시아의 관계가 공고히 세워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반이스라엘이 되다 보니까 반미가 되고 반미니까 결국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러시아, 중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시리아는 지금 무슨 이유로 정부군, 반군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까? 뭐 종교적인 이유입니까? 일단은 2011년 3월경에 이제 아랍의 봄 그 열풍이 시리아까지 몰려오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리아에서 초기에 일어났었던 그 요르단과 접경적인 다라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정부군이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로 진압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시리아 민심에 자극을 주게 됐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반아사드 그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일부 무장했었던 민간인들 속에서의 그거를 조직화시키는 그 투쟁이 조직화되어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부군에 포함되어 있었던 일부 병력들이 이탈하면서 반아사드 전선을 펴게 되면서 내전 상황으로 치닫게 됐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게 결국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리아의 지금 현재 아사드 정권이 그 아랍의 봄 시위 때 유혈 진압을 한 것이 결국은 지금 정부군 반군으로 싸우는 근본 원인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분열과 대립에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파적인 그런 견해 차이도 존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교 분파끼리 갈등인지 그런 부분이 뭐 강한 건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외신이나 그 국내 언론에서도 그런 종파적 갈등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큰 변수는 실은 아닌데요. 그래도 설명을 드린다면 시리아 자체에서는 그 이슬람의 큰 양대 그 정파가 순니와 시아로 표현되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 순니계 주민들이 전체 국민들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시아파 계열의 이단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알라위파라고 하는 소수 정파가 지금의 시리아의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진짜 소수 중에 소수인
알라이파의 지배를 반대하는 네. 순니 쪽에서의 저항감도 이번 그 내전 속에서 그 종파적 의식들, 한국으로 치면 지역 감정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을 건드리듯이 네. 시리아 내에서는 그것을 종파적 감정을 건드리면서 반아사드 논리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구실로 사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소수 중에 소수인 알라 일파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정말 궁금한 대목이네요. 그거는 1970년 초반에 네. 지금의 바시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네. 그 하페즈 알 아사드 때 쿠데타로 집권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이 종파적 그 배경이 약했고, 그다음 지역적 연고가 약했던 부분 속에서는 네.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같은 종족, 그다음에 같은 종파의 사람들을 중용하게 됐었고, 그 당시에는 또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알라이파에 밑보일 필요가 없었고, 자발적으로 알라이파에 종속되어지는 흐름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30년, 40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네. 견고한 통치 그 기반들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이웃나라 요르단의 북쪽 국경 지역에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난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유엔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한 15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간주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3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5개 정도의 인근 국가 중에서 요르단 쪽이 가장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45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의 그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의 주요한 그 특정 난민촌과 일반 민간 지역에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난민이 전체 규모가 300만 명이라면 그 나라 인구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2,400만 안팎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400만 중에서 300만 명이 난민이란 말이에요? 예.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표현하는 그 난민들의 위치는 네. 나라를 떠난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되는데요. 그래서 네. 자신들의 출신지를 떠난 그 내부 난민, 내부 피난민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그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로 인해서 그 난민들이 뭔가 고통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이나 좀 다른 선진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UNHCR이나 여러 그 구호 단체 또 공식 단체 속에서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인근 국가들과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또 다른 부분은 난민촌에 수용되어 있는 난민들이 네. 난민촌을 이탈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난민촌 거주자로 되어 있지만 네. 그 나라 요르단 같은 경우도 요르단의 좀 서민 지역이나 이런 곳으로 흩어져서 집단 거주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 그 나라의 자국민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위협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난민을 유치하고 있는 나라 정부에서도 좀 민감하고 고민스러운 그 대목들이 있습니다. 아니 난민촌에 있지 않고 자꾸 도망을 나간다는 얘기는 난민촌의 실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의 그 뭐 생활 형편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네. 이번에 2011년 이후에 시리아가 내전 상태로 되기 전까지 네. 그 시리아인들이 요르단을 좀 자유롭게 출입했던 부분들이 있고 네. 그 난민들의 어떤 지인들이 이미 요르단의 합법적인 형태로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난민촌 바깥에서 경제적이나 문화적 지원들을 받으면서 또 그 이 내전 상태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흐름들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리 요르단 쪽에 가 있던 지인들 이쪽 집으로 가다 보니까 난민촌에서 점점 이탈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난민촌에 있을 때는 네. 문화적 혜택이나 다른 부분들을 지원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촌을 떠나게 됐을 때는 그래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나라에서 할 일, 우리나라 뭐 교계도 마찬가지고 할 일이 과연 뭐죠?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부 그 NGO 쪽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도 시리아 난민 돕기 프로젝트들을 띄우고 있는데요. 네. 실상은 시리아 난민들이나 중동의 어떤 정서적 이해를 좀 이렇게 가볍게 하면서 네.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함으로 인해서
그 문화적 그 충격성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네. 그들이 한 인격체로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면 속에서 보호받거나 존중되어야 될 그 부분들이 있는데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그들의 어떤 인격들을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동반자적 관계로 다가서는 그 심정적 그 지원들을 우리가 더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두의 그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와 예. 국교가 수립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차원의 지원은 좀 쉽지 않겠고요. 예. 민간의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은 현재도 가능하죠. 네, 지금도 그것이 이제 한국의 NGO들과 네. 일부 NGO이긴 하지만 NGO들과 교회 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종교인들 해외 선교 열심히 하시고요. 특히 예. 이런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데 시리아에도 좀 교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지금까지 중동 문제 전문가인 김동문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